네,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일단 쉬운 거부터 갈게요. 그 남자는 왜 그 여자를 스토킹했을까요? 일단 그 사건을 그 내부 사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그 스토킹이라는 게 분명한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 걸만 뭐 수학의 집합처럼 뭐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의 집합, 이하인 사람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집합이 되지만 예쁜 사람의 집합, 안 예쁜 사람의 집합 이건 집합이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토킹 한 사람의 집합, 안 한 사람의 집합이 지금 경계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애를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그것으로 받지 수 있지만 그걸 그러면 그 한번 제시해, 응? 우리 한번 오늘 춤을 춥시다. 그러다가 거절하니까 그러면 그날로 가버려야 되는 건데 거절했는데 두세 번 계속 설득하고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은 스토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 스토킹 꼭 범죄적인 이런 걸 구분하고 안 하고 이 차이는 어떤 물리적인 가해 이런 것을 이제 이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아마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법을 좋아하는 사람 이걸로 사람을 통제하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한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자꾸 물론 연락도 너무 심하면 그 업무 반응이나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제 그 반복적인 이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고통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다 범죄에 포함시키니까 해석의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분명하고 기준을 객관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벌리세라든지 남자가 이제 굉장한 능력자가 아니고선 되게 더 아쉬운 입장에서 여자한테 이제 사귀자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이걸 더 분명히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해서 이게 이 기준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는 사실 두 번 제안받아도 피곤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몇 번을 제안을 해야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 경고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안이 왔을 때 더 제안하면은 경찰에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을 경찰을 통해서 통보를 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더 제안 안 하게. 근데 또 여자도 특히 뭐 요새는 그런 여자 없겠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구애하는 사람을 자꾸 경찰에다 신고해요. 그 경찰 앞에서 그냥 너 더 이 여자 사랑할 거냐? 막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남자가 아이 나 더 경찰까지 일렀으니까 나 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진심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경찰 앞에서 나 이 여자 좋아하는데 어떡하냐? 난 죽었으면 죽었지 이 여자 끝끝내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없어야 돼요. 이제 경찰이 스토킹했다고 이제 남자한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두 남자가 가령 나중에 결혼했다거나 할 때 일단 벌금을 물려야 돼요. 업무방해로. 근데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없지 않아 있어요. 요새 사람은 그런 사람 없다고 믿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어떤 포괄적인 뭐 저기 질문도 있었잖아요 아까. 네. 그 가해자의? 그런 거죠. 네, 뭐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자가 스토킹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 이제 풀어준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법률은 그 가해자 위주냐고 자꾸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일단 가해자가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이제 기준 같은 거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선언만 해버리면 그 즉시 이제 그렇게 그 피해자 위주 그렇게 한다면 신고한 사람 위주잖아요 무조건. 결국은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고 피신고자가 가해자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피해자 위주가 절대적으로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무고죄 그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과거에 저희 사건을 그랬던 검사도 저한테 이제 안 좋은 그 조치를 부당 수사를 했던 검사도 제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무고죄 담당 검사로 한동안 이른바 활약을 했대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잡아냈다고. 그 뒤로 또 뭐 그 검사한테 원한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제 사건에서 그 저를 이제 고소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장 딸하고 여검사가 이제 어떤 은근히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무죄로 끝나니까 그 검사도 결국은 이 무고를 했는데, 분명히 그 처벌할 수도 없고 법원장 딸하고 여검사니까, 그러니까 분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제가 당한 거가 뭐 안 됐다 뭐 동등해서 분한 게 아니라 자기 출세에 엄청나게 타격을 줬잖아요. 어? 그냥 굉장히 좋은 대단한 사건이 될 줄 알고 이렇게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 무죄가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분하죠. 그러니까 자기 출세에도 지금도 아마 최근에야 퇴직해가지고 정치 유튜브 기웃거리고 하는데, 검사 결국은 그 멍해 때문에 그 사람 출세 못하죠. 그 사람보다 후배는 대통령까지 하는데.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뉴스에서 저 사람은 피해자고 스토커는 가해자다, 이렇게 그들이 판을 딱 짜놓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확립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여자가 신고를 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확히 누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고를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부터도 어떻게 보면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꾸 논리적 사고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뭐 두리뭉실한 용어로 그냥 뭐 논리 그냥 귀찮은 싫은 걸로만 생각하고, 이건 실생활에는 무관한 것처럼 자꾸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하고 논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마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세뇌를 또 받고, 막 세상은 그냥 막 대충 경험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아는 것처럼,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수학적인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약간의 냄비 근성이 있는 게, 누가 이 사람이 피해자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가해자를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아니면 또 금방 또 그게 확 사그러들고, 그렇죠. 이런 뭐 민족성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교양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러한 민족, 그러한 이제 인간 집단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양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서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아니 여성 입장에서 특히 또 뭐 여기 제가 이제 그 어떤 이른바 가해자, 그 피해자, 이른바 피해자 입장에 굳이 완전히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여자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의 어떤 문제나 트러블이 발생이 되면 머릿속에 이미 99.99%가 아니라 거의 100% 남자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약간의 여자들이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거는 어떤 독창 사상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 우리가 이제 되게 그런 생각이 한 근거가 뭐냐면은, 여자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자꾸 건드려서 문제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드리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인 이제 위치.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조금 비약이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논리를 조금 몰라서겠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아쉬운 거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골프 치고 그냥 살면 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부자한테 가서 우리 고용시켜 주십시오, 우리 돈 좀 주십시오, 꿔 주십시오, 자꾸 귀찮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강절도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과연 가난한 자들이 가해자고 부자는 피해자다. 물론 이제 공산혁명 일어나기 전에 어떤 봉건사에 어느 정도 그랬죠. 이제 치안을
폭도로부터 치안을 구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계속 심화되니까 결국 부자가들이 자기들이 해줘야 할 사회적 의무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 그걸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걸 알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사건이 좀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그 가해를 한 빈자를 이제 그 비난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좀 개선돼야 됐다 이런 얘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성과 남성도 어떤 서로 돕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단지 겉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위였다고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책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걸로는 사회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떤 여자가 선생님을 좋다고 너무나 미치도록 선생님이 일상생활 하지 못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선생님을 괴롭혀요. 그럼 선생님은 그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부족하지만 실제로 당한 적도 있거든요. 이 마을에서 알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전부 사귀다가 그냥 둘이 집에 와가지고 제가 만날 상황이 아닌데 문을 쾅쾅 두들기고 문을 딱 막 부수고 지금 우리 문에도 그런 이제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성질이 그래서 그때 좀 제가 나와서 달려줬어야 되는데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쾅쾅 하면 그냥 절대로 안 열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나중에 물론 경찰에 일러서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 사람 남편을 불러서 데려가게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저희 경우는 그렇게 뭐 그 사람을 제가 만난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좀 그 사람도 그때 그 당시로서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일반적인 건 그거잖아요. 말씀 물어보신 거는 이게 여자가 남자를 자꾸 구애를 한다 귀찮다시피 그런데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갖다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는 여성이 남성한테 베푸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는 대개 여자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걸 어떤 식량이라든지 그런 걸로 비유하면은 뭐 되게 좀 천하고 안 좋은 비유로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먹는 것처럼 세상에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그건 중요하다게 비유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건 마치 양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필요로 한 거. 여자는 남자를 그 자체로 만나는 게 남자처럼 절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를테면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했다 싫다면 그건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밥을 줄 사람은 줄 수 있는 부자는 주려고 생각이 없는데 자꾸 달려들어서 밥을 달라고 떼쓰고 위협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처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 사람 흔히 요즘 같이 좀 아까도 요새는 돈이 좀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떤 이런저런 말씀 중에 그러니까 요새는 그러고 어디서도 그냥 인터넷 그러니까 문자로도 와서 뭐 자리를 빛내라고 그냥 꼭 오라는 사람도 있고 식사를 그냥 대접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물론 상갓집에서 뭐 지나가는 사람 다 거지들도 식사 주고 그랬지만은 요새는 특히 근데 나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밥을 준다고 그래봐요. 상대방이 난 다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밥을 먹으라고 그래. 내가 보기엔 배고픈데 당신이 왜 그래? 자꾸 저녁을 좀 먹어 막.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귀찮고 좀 그렇죠. 맞아요. 말해야 할 행동은 맞아요. 그 경우도. 근데 그 경우에 그럼 밥을 먹으라고 자꾸 권한 사람을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야 되겠어요? 그래야겠어요? 밥 먹으라고 자꾸 그랬던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덧붙여야 될 게 지금 최근에 좀 어리석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남자들 중에 요새 그 불만이 많잖아요. 여성들한테 이제 그런 이제 성관련법이 엄격하고 남자들을 차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달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게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폭력죄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몇 번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다 알려진 사람으로는 서울시향 대표 여성이 무슨 성폭력 성추행했다고 그러고 다 무고로 드러났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성폭력을 한 것을 또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기만적인 성폭력 법으로서 오히려 소외 젊은 남성들 그걸 더 가속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사람은 이런 위험을 갖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아까 밥을 주려고 자꾸 권한 사람 너무 경우 없이 권하면 물론 욕먹을 짓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예요. 설사 여성이 그랬다 하더라도 남성은 90% 대부분의 경우 그걸 얼마든지 거절할 힘이 있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걸린 사건들 보면 다 무고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남자가 그 상대방을 곤란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말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면서 여자도 극단적으로 극히 일부 성폭력 고소한 사건 중에 자기는 그때 싫어하지 않았으면서도 나중에 저 사람 해를 주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남자는 그런데 이미 알려진 사건이 다 그런 사건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조금 동의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통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으면 남자가 당연히 힘이 세죠. 여자가 힘이.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성 관련 적어도 그냥 계속 남자의 회사에 전화한다거나 계속 그렇다면야 그건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거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도 그냥 상대방 업무 방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처벌할 수 있어도 적어도 성 관련해서는 여성이 남성한테 베푸는 그거는 개념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남자가 강제로 행사해서 그것을 여성의 재산을 이제 훼손했을 때 그때에 대해 처벌이 정당화되는 거지. 여성이 남성에게 그런 거는 죄가 될 수가 없다. 죄가 될 굳이 그렇게 보편적인 죄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거는 무슨 미성년자 여성이 남성 미성년자 교사들이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그런 거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죠. 아니 그 남자들 성인 남자들 자기한테 구애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럴까? 근데 여성 그 여교사는 또 젊은 아이를 그리고 호기심에 또 그랬겠죠. 이런 건 근데 성적인 착취는 아니죠. 이건 애들 미성년자를 교육을 잘못시킨 거니까 그런 방면으로 처벌을 해야지 성 관련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남자라서 여자의 마음을 좀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약한 여자 내가 만약에 여자다.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등치가 큰 남자가 막 나를 밤에 막 12시에 막 문을 콱콱 두드리고 막 곧 문을 부시고 들어올 것처럼 막 그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건 경찰을. 그렇죠. 그래서 경찰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물러터져가지고 막상 그 여자한테 정말로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훈방 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 남자도 이제 점점 처음에는 이제 구애의 몸짓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이 여자가 자꾸 나를 안 받아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날 감히 무시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게 맨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이제 폭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직접적인 이제 물리적 상처는 피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쾅쾅해서 그것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서 구애를 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행위는 반복하면은 노력하면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밤 12시에 쾅쾅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애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죠. 그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건 구애의 행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위협적인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좀 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불구속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 남자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흉기를 들고 가서 죽인 걸로 알고 근데 불구속 그러니까 지나고 근데 그래요. 이 사건을 놓고 보면은 이런 위험성을 놓고 좀 구속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알지.
세상에는 엄청나게 비슷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구속해야 될 것인가? 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해요. 저희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바로 또 우리 지배층의 어떤 그 속임수를 또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게 네.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번 사건을 갖다가 무슨 스토킹 사건이라고 자꾸 불리려고 그래. 살인 사건이 아니나. 이게 어서 경중의 차이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은 그 정말 살인을 줄이려면은 살인범을 엄하게 처벌해서 네.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있죠. 남을 죽여도 자기는 안 죽는다. 그렇죠. 정상참작 잘하면 1, 20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사람이 막 분하고 그러면은 진짜 평생 여생 동안 저도 1, 20년 전에 택시 운전사한테 받은 모욕이 지금도 계속 기억이 나죠.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여자가 남자 같은 사람 그 받은 모욕 남자가 여자한테 받은 모욕 이런 거 아는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평생을 괴롭혔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럴 바에야 그런 극단적인 상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살인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히려 이제 진보주의자 이런 쪽에서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스카마오 그 살인마들을 극력 변호했고 최근에도 뭐 퇴임 전에도 사면했다는 게 무슨 가족 정신질환 있는 사람을 그냥 밤에 그냥 죽인 거 그 사람을 뭐 3년 징역도 너무 길다고 해서 1년 살고 사면해주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살인에 좀 관대한 부분이 왜 있어요.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명목은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살인 그건 안 된다고 그 살인죄 그 사형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살인에 대한 죄가 가벼워지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 그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는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박정희 때 그렇게 사실 그 살인 중대죄도 아닌데 어떤 이념적인 그 국가 반역 이런 식의 죄를 씌워가지고 여러 명을 사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독재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안 시켜야 된다는 이런 중국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등소평 같은 사람들 다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이거 정치범은 사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유인태인가 어떤 그 민주당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치인들 중에 한 사람 자기구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이 사형제를 없애야 된다면 아니 자기가 억울한 죄로 솔직히 그게 아무리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게 사형받을 일이 아닌데 네. 그 사형수를 받은가 됨으로써 그 받은 고통들 그걸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사형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거는 살인범은 그 피살자한테 얼마나 전에 죽기 전에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이건 마치 그 진보주의자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적 있다고 해서 그 사형 없애야겠다는 사람은 주병진 씨가 알죠? 주병진? 네. 강간죄 없애야 된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진짜 범죄자들을 그걸 쓸 수는 그 처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형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걸 주장해야 되는데 도매금으로 일반 범죄자들까지 해서 그냥 그러니까 정치범은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 논리가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제 사형 자체를 없애게 한다. 그래야 이제 정치적으로 사형을 당한 일이 없으니까 도매금으로. 그렇죠. 예. 전 개인적으로 이제 사형은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치자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그래서 비살인자를 자꾸 사형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박정희 때 이렇게 그냥 민족일보 그런 신문이 조금 이제 진보적이라고 해서 사형시키고 맞아요. 그리고 인혁당 사건 같은 사람은 맞아요. 아까도 우리 조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일 때 그때 김동길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애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유명하니까
이 사람 죽이면 세상에서 뭐라고 할 것 같다. 그 박정희가 왜냐면 원래 공산 좌파적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상 이 사람 좀 공산주의자 아닌가 좀 의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피하려고 그 김동길 씨를 사형시키면 너무 그러니까 덜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잠재적 영향력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한 6명인가 죽였어요. 네,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파헤친 건데 군사 정권이 끝난 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있었잖아요. 진보정 김대중 정권 오기 전에 김영삼 정권은 문민 정권이란 말이에요. 문민 정권은 보수 정권이에요. 어쨌든 근데 군사 정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보수주의적 가치는 뭐냐? 군사적 가치 말고도 되게 미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주장하는 게 가족의 가치란 말이에요. 가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뭔가 좀 상징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강도가 많던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 근데 그 가정 파괴범이란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파괴범 엄벌한다 해서 뭐 강도하면서 강간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 아이 앞에서 강간을 했다고 인면수심이라고 물론 사람을 또 분노는 일으킬만 해도 충분히 근데 수많은 방도 살인범들이 세고 셌는데 그건 놔두고 그때 마지막 사형인가 8명 시켰는데 2명 정도 이제 살인을 하지 않은 그 사람 강도범을 그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 파괴를 시켰다고. 아니 살인 자체가 이상으로 가정 파괴한 게 어디 있어요? 살인 자체가 가정 파괴지. 그런데 가정 파괴법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살인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은 가정을 파괴했으니까 중죄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8명인가 사형을 했지만 살인범이 그뿐이겠어요. 한 수십 명 살인하고도 사형 안 받은 사람 많겠죠. 강도 살인하고도. 그런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박정희 때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살인을 안 했어도 그런 게 걸린 사람을 사형을 했고 김영삼 때는 그 보수 그 이데올로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처음 질문한 거 이제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김영삼 때는 그런 문민 그거였지만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거기서도 비록 사형은 없지만은 지금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페미니즘과 문재인 정권 때 그거였잖아요. 미투 일으키고 막 결국 자기네들이 당했지만은 박원순 안희정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그래가지고 42년형을 했잖아요. 그건 사실상 지금 살인 사형죄가 없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연쇄살인범도 20년 30년 그건데 살인을 안 한 사람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래도 그건 그런 게 저 안 봐서 뭐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잔인하고 안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양들의 침묵이라든지 그런 소설 같은 데서도 많이 있고 이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막 그런 거 가상으로 꾸민 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심리를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못된 심리를 대리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걸 아마 이제 소설로서 창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이제 비디오로 연출하고 막 그랬던 거가 많은데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살인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그거를 항상 원때 강조하려고 개인적인 살인범 이런 개인적인 범죄자들은 사회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죄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지. 살인을 해도 10년. 요전에 뭐 아내를 그냥 자는 때 죽인 사람을 10년형 겨우. 10년은 사실 어른들 세상에는 별로 긴 시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되도록 다른 걸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살인을 줄이려면은 그 살인 자체를 엄히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마치 예방 차원으로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니까 스토킹을 엄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 근데 살인의 원인이 그것뿐이에요. 강도 살인, 옛날에 강도. 그러니까 옛날 봉건 사회에서는 사실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 하나 훔쳤다고 사형 받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살인을 그러니까 강도를 해서 조금 좀도둑도 사형을 시키니까 결국은 사형 그 좀도둑도 결국은 강도 살인은 왜냐하면 덜 잡힐 가능성이 더 죽죠. 죽여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형벌을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행위에 따른 그 차등을 둬야 되는데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도둑질에 대해서 그 도둑질이 살인이 뭐 비슷하게 처벌하고 지금은 이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스토킹을 살인과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죠. 기존의 살인자에 대한 엄한 처벌은 별로 얘기 주장을 안 해. 예방을 하자는 거. 그런데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누구나 그렇죠. 그럼 그 우범자들 뭘 격리하겠다. 오히려 그게 진대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에 보호감호 청송 치료감호소 있었잖아요. 그 인권 유린이라고 많이 또 그래서 지금은 없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몇몇 일부의 그 관리자들이 실적을 쌓으려고 그냥 멀쩡한 노숙자들을 막 이렇게 데려가서 문제가 된 거지. 그 원래의 기획 의도는.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그걸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원래 기획 의도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폭력의 그 에너지를 그런 어떤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나라의 인재로 쓰려고 어쨌든 거기서 좀 좋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사회적 그래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통제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 그건 육체적으로 덜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어떤 나쁜 영혼들 외부의 그런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빙의 그런 거에 약하단 말이에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러니까 그 더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나이로는 성인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그게 약한 사람은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조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극단적으로 따르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 그거를 방지하는 어떤 그 실제 국민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처벌해야 되는데 어떤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어떤 범죄 유형을 이제 분류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게 부자를 향한 가난한 사람의 절도 이런 거를 살인에 이르는 극한 죄로 처벌하고 지금은 이제 그 여자를 향한 구애를 그걸 처벌하고 이제 이런 거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그 한국 민족 자체를 좀 소멸시키는 그러한 이제 뭐 인터넷 보면 딥스니 일루미나티니 뭐 프리메이슨이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저는 그 자세히 모르는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한국 이 민족 자체와 그런 거 정체성은 소멸시키려고 하는 외부의 힘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멸시켜서 그렇게 그래서 한국의 영혼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리적으로 한국 자체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인구를. 그러니까 지금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구애 자체가 좀 공포 그러니까 어려운 거가 되게 왜냐하면 이번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가해자 살인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어쨌든 그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심했는가는 저는 몰라요. 스토킹이. 근데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이제 그런 건데 인생을 망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사도 쫓겨나고 모든 게 다 망쳤어. 인생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거 검찰은 9년형을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자기가 받는 인생을 선택을 하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겹쳐놓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면.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형벌의 그
시장 논리죠. 그러니까 먼저도 조금은 얘기했지만 그렇게 특정 개개인의 어떤 그 원한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살인 사건 이런 거 갖고 이런 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덜 주니까 그리고 살인이나 그런 건 아주 극한적인 상황 일부 사람 외에는 이제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토킹이든지 어떤 그런 옛날 박정희 시대 같으면은 뭐 이데올로기 반공법이라든지 이런 건 누구나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제 걸려들 수 있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범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네. 양심에 틀리지 않았다. 난 양심범대로 한 거다. 하지만 국가 체제에서는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성범죄도 그 본인 스스로는 나는 남자로서 당연히 여자한테 구애를 할 거고 그게 좀 어려우니까 좀 그랬을 뿐인데 이거를 죄로 씌우잖아요. 그 때문에 인생을 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죄 그거에 이제 회사도 쫓겨나고 9년형을 받고 살인도 9년 그걸 받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걸려들 위험성이 있는 죄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데올로기로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땐 이렇게 죄를 많이 씌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성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약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아마.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몰카라든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이라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능이라서 체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체제 시스템에서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생각에는 그 안희정이나 이런 사람은 안희정은 그 비서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깨닫지를 못하겠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물론 남자들 대부분 입장에서는 안희정의 편을 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 다시 해석할 수 있냐면 국가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안희정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런데 그게 내가 죄를 진 건 아니다.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국가를 또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100% 이제 아까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한 독재 정권이라든지 페미니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죄를. 근데 안희정의 경우 그러니까 100%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거 김다은인지 그 사람이 안희정이 도지사가 아니었다면 그랬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그렇죠. 그러니까 영부인 꿈을 꾸고 그렇게 자기의 간과 쓸개를 내줬는데 그거를 네가 날 좋아한 거 아니냐. 아까도 참 제가 중요한 거 드리려고 그랬던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그 구애를 한 거 밥을 먹기 싫은 사람한테 주려고 한 건 죄가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가 물론 밥 같은 건 공짜로 대접 많이 하지만 물건을 세일즈하는 사람이 물건 살 사람다 이것 좀 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와서 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불쌍한 그러니까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으면 그게 정당해요, 아니에요? 정당해요. 부당하죠. 예?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간청해서 물건을 샀다고 해도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갚아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렇죠. 아무리. 근데 일부 남자들은 그거를 여자가 나를 좋아했다고 달려들었는데 내가 그 여자를 어찌어찌 하고 다 묻고 다 재미 보고 내 찬들 지가 좋아해서 나를 뭐 달려드는 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아직도 이게 합리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근데 남녀 평등적 이른바 진보주의 그런 식으로 평등이라기보단 동일성 그런 걸로 자꾸 몰아가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기능적 가치로만 자꾸 평가하려고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비록 여성이 남성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자는 그만큼의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행으로는 이제 그때 입싹 씻고 돌아서도 아무것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안희정의 경우는 이제 여자가 보기에는 입 씻고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여자를
남자를 여자가 달려들어서 그랬다든가. 그런데 어쨌든 도지사인 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진 남자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의 기능적 가치로, 그러니까 기능적 가치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가치로만 남녀를 잡고 이제 그걸 평가하려고 하면은 이 부당함이 자꾸 생기는 거죠. 여자를 억지로 회사에 할당을 시키는가. 회사 직원에서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여성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고용하라고 그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능률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능적 가치로 봐야지 왜 타고난 그런 성적인 가치로만 사람을 평가를 해요? 성격적이라고 그렇게 저급하게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 그 존재 자체로 남자가 이제 그냥 더 위안을 받고 좋아하는 그게 뭐가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부 이제 그런 진보주의자들이 뭐 페미니스트를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여성 일반의 손해로 다시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거. 나는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로 평가를 해야 그렇죠. 뭐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뭐 같은 남자도 뭐 선천적인 거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뭐 힘이 세기도 차이가 있고 그런 걸로 또 다 자기의 기능 그걸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똑같은 값이라도 그 남자 입장에서 같은 능력이면 여자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 그런 거를 그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강점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잘 서로가 협력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봐야지 자꾸 이제 그리고 이런 게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이제 남녀를 없애려고 하는 거 구분을 이런 건 우리나라 자체의 근본적 문제는 결국은 그 진보도 가짜 진보의 사실 진짜 진보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가 발전되었다고 보고 발전 향해 가고 때로는 너무 발전되었다고 과대평가해서 그게 진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진보는 진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니 뭐 그런 무정부주의자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실제로 이게 작용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민족과학 이런 동양 문명을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결국은 여성의 그 차이를 없애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안 되고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에서도 뭐 그 자꾸 간대정 간섭을 하는데 미국도 그러고 근데 뭐 한국의 그러니까 여성 고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불평등이 있어가지고 뭐 출산 파업한다 뭐 그래 막 걱정해주고 막 그런 기사를 자꾸 그래요. 자기들처럼 진보적으로 여성을 동등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책을 봐도 옛날부터 게르만족 서양 쪽은 여성들이 농사일을 다 했거든요. 남자들은 쌈박질만 했고 그런 사람들 민족들은 그러고 우리나라는 애기 낳으면 산후조리원이니 그냥 며칠 동안만 쉬고 그러지만 거기는 낳고서 금방 일한대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체질과 그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여기에 결국은 우리가 진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서구의 그런 사상이잖아요. 그걸 요구하니까 이렇게 자꾸 맞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결국은 이 모든 문제와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그 자체를 좀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과정상에서 우리는 이제 부당한 이념적인 어떤 강요라든지 이념적인 그 치우침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어떤 모든 것을 제대로 순리대로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